세 번째 인지 전략은 메타 인지 전략을 말합니다. 제가 이전 강의들에서 학습 전략 중에 메타 인지 전략을 소개해 드렸잖아요. 바로 그 메타 인지 학습 전략을 인지 전략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학습 범주인 인지 전략을 수업을 통해 어떻게 학습자가 학습하게 해줄 수 있는지는 어떤 교재를 보더라도 잘 설명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받으신 수업들 경험을 떠올려 보시면 이 인지 전략을 훈련하게끔 해주는 수업이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세 번째 학습 범주인 인지 전략에 대해 평가해 보면 학습 범주를 이렇게 나누어 준 것은 훌륭하나 현실적으로 실제 수업에서 구현된 경우가 별로 없으므로 이 점은 이론이 실제에서 적용되지 않았다는 다소 아쉬운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제 수업에선 학습 범주가 인지 전략과 관련되어 있는 수업들은 거의 없고 대부분 언어 정보와 지적 기술이 대부분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학습 범주는 운동 기능이라고 합니다. 운동 기능은 영어로 모터 스킬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기능이라는 한자어는 기량과 재능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기능이라는 단어를 접할 때 기량과 재능이라는 뜻보다는 역할과 작용이라는 뜻을 더 많이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됩니다. 기량과 재능이라는 뜻의 한자어는 이렇게 기능이라고 하고요. 역할과 작용이라는 뜻의 한자어는 기능입니다. 이 두 단어는 한국어에선 동일한 철자로 쓰여지지만 한자어들은 이렇게 확연히 다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공학 교재에서 모터 스킬을 운동 기능이라고 번역한 것은 개념적으로 틀린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학생들이 해석하기에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번역어로서는 아쉽다는 생각을 합니다. 차라리 운동 기능보다는 운동 기술이나 운동 기량이라고 번역을 했다면 이해하는 것이 훨씬 쉽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국어 교재로 학습을 하실 땐 각 개념에 해당하는 번역어가 영어와 한자어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꼭 확인해 보시는 것이 개념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줍니다. 왜냐하면 교육공학은 대부분 미국 학자들의 이론들을 기반으로 한국에서도 발전되어 온 것이기 때문에 어려운 번역어들이 아주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운동 기능이 어떤 학습과 관련된 것인지 살펴봐야겠죠. 운동 기능은 신체를 사용해서 어떤 작업을 어떻게 수행하는지를 배우는 학습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농구나 야구, 수영 같은 스포츠를 배우는 것도 운동 기능에 해당하는 학습이 될 것이고요. 파워포인트 발표 자료를 만드는 일도 지적 기술과 더불어 운동 기능에 해당하는 학습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간의 다섯 번째 학습 범주는 태도입니다. 저는 태도도 학습 범주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나서 간해가 학습 범주를 참 잘 나누어 놓았다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과연 태도가 학습의 범주가 될 수 있을까요? 태도는 사람의 가치관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습니다. 사장님이 직원들에게 원하는 태도는 무엇일까요? 직원들이 일을 할 때 마치 자신의 일을 하는 것처럼 주인의식을 가지고 일을 하기를 바랄 거예요. 사장님들은 직원들이 그런 태도를 가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 교육 프로그램들엔 직원들의 태도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교육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태도 변화에 관한 교육들을 많이 받았었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교육은 아마도 제가 신입사원 때 받았던 교육들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갔던 회사는 굉장히 큰 회사였고 그래서 신입사원 교육만 집합교육으로 4주 동안 받았습니다. 그 4주 동안이라는 시간에 아주 많은 교육을 받았었는데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했던 교육은 회사에 대한 애사심을 기르는 교육이었어요. 그래서 회사가 한국에서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고 어떤 역경을 거쳐 어떤 업적을 쌓았으며
왕 회장님 때문에 그런 것들을 성취할 수 있었다는 교육을 아주 많이 받았습니다. 참고로 왕 회장님은 회사 회장님을 호칭하는 은어였는데요. 그런 교육의 효과가 좋았기 때문에 저를 포함해서 많은 동기들이 회장님을 거의 신처럼 존경하기 시작했고 회사를 사랑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회사에서 일을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저희는 그 회사 사람이 벌써 된 것처럼 행동하기 시작한 거예요. 확실하게 신입사원들의 태도가 바뀌었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었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는 간해가 총 5가지 범주로 학습 영역을 분류했다는 점을 배웠습니다. 이 학습의 범주가 교수 설계 측면에서 도움이 되는 점은 이 학습의 범주 개념이 학습 목표를 설정하는데 유용하다는 것입니다. 수업 목표라는 것은 결국 학습자가 수업을 통해 어떤 학습을 하느냐이기 때문에 간해의 학습의 범주는 학습자가 어떤 범주에 속하는 학습을 해야 하는지를 의미하는 학습 목표를 설정하는데 교수 설계 측면에서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초보 교수 설계자 입장에선 교수 설계를 할 때 수업에서 학생들이 어떤 학습 범주에 속하는 학습들이 필요한지에 대해 확인하고 그런 학습 목표에 맞춰서 학습 평가를 설계하고 학습 내용을 조직해서 학습 목표가 실제로 수업을 통해 성취되는 그런 수업을 만들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간해가 지적한 핵심 하나는 학습이 잘 일어나기 위해선 선수학습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대학을 다닐 때 신입생 때엔 3학년이나 4학년 과목을 들을 수 없었던 거 기억하시죠? 선수 과목들을 대학들에서 지정한 것은 간해의 영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선수 과목을 먼저 들어야만 수업에 참여할 수 있는 과목들이 있었어요. 이런 과목들은 위계에 따라 계열화되어 있습니다. 이 점은 여러분이 전에 교육공학의 심리학적 기초에서 배운 행동주의 이론에서 내용 계열화라는 학습 원리와 밀접히 연계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용 계열화를 가장 잘 구현한 것으로서 칸 아카데미 수학 강좌의 날리지 맵에 대해 언급했던 것을 기억하실 거예요.